안녕하세요. NHN 회원 플랫폼 개발팀에서 인증서와 그리고 회원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안하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발표로는 제가 로그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오어스 프로토콜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오어스 프로토콜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웹 환경에서 인증과 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오어스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었던 오어스 1.0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오어스 2.0, 즉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 오어스 2.0 버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스펙은 있지만 아직 널리 사용은 되고 있지 않은 오어스 2.1 스펙, 이어서 인증 계층인 오픈아이디 커넥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오어스의 미래 스펙이 논의되고 있는 프로토콜인 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확하게 인증과 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인증은 authentication인데요. 가령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경찰관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제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제가 제시한 신분증을 받아서 신분증에 있는 이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래에 찍혀 있는 경찰청의 직인을 확인을 함으로써 당신은 홍길동이 맞군요,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간략하게 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제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차량의 키를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키를 잠시 대리운전 기사에게 넘겨줌으로써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잠시 일시적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가입니다. 본격적으로 오어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오어스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례는 소셜 로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사이트들의 로그인 창 아래에 보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아래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IDP, 즉 다른 서비스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주로 오어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SNS에서 사진을 올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 사진들을 에디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회원 체계에 있는 다른 정보들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오어스 프로토콜의 하나의 버전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어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제가 오늘 발표에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면은 좀 더 유익할 것 같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어 시간에 소설을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이거 왜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이 소설을 공부를 함으로써 이 소설이 쓰여져 있었던 그 시대의 시대상과 그 분위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을 공부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유저들과 가장 밀접해 있는 이 오어스 프로토콜의 스펙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이 오어스 스펙이 나왔을 그 시대의 인터넷의 상황과 시대상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어스 1.0 인가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어스 1.0 프로토콜에서는 세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리소스 오너, 오어스 클라이언트, 그리고 오어스 서버입니다. 처음으로 리소스 오너는 오어스 1.0에서 저와 같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저는 SNS에 가입을 하고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 사진을 사용을 하려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게 인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연인입니다. 이게 바로 리소스 오너입니다. 오어스 1.0에서 두 번째의 역할은 오어스 클라이언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예제 중에 SNS 사진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리소스 오너의 리소스에 접근을 해서 이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오어스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어스 서버는 리소스 오너의 신분을 확인을 해서 인증하고 그리고 리소스 오너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오어스 클라이언트에게 역할을 인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이 나누어져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오어스 1.0 인가 프로토콜이 작동을 합니다. 오어스 1.0 프로토콜의 흐름이 초보자 처음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지금 복잡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버전, 즉 오어스 2.0이나 그 이후의 버전들에서도 대동소이한 플로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간략하게 오어스 1.0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예를 이어서 SNS 사진 에디터에서 제가 제 사진을 다운받아서 에디팅을 하고 싶다고 한 케이스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어스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이러한 의도가 있음을 오어스 서버에게 API 호출을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오어스 서버는 오어스 클라이언트에게 리소스 서버가 어느 웹 주소에서 인증을 하고 이어서 오어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은 오어스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오너에게 302 리디렉트 또는 비슷한 웹 기반의 리디렉트 방식을 사용을 해서 리소스 오너를 오어스 서버가 호스팅하는 웹사이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로우를 탄 후에 마지막으로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을 인가하게 됩니다. 이 인가 작업이 끝나면 또다시 오어스 서버는 302 리디렉트나 웹 기반 리디렉트를 사용을 해서 받은 인증값을 오어스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어스 클라이언트는 이 인증값을 받아서 API 호출을 통해서 오어스 서버로부터 이 인가 권한을 나타내는 토큰이라는 스트링 값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로 오어스 클라이언트는 제 리소스에 접근을 하거나 저를 대신해서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할 때 이 토큰을 사용을 해서 리소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꽤 괜찮은 프로토콜 플로우인 것 같죠? 특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한 번도 오어스 클라이언트 측에 가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제 리소스에 대한 인증과 인가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오어스 1.0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스코프에 대한 개념이 없고 토큰 유효기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클라이언트 구현이 복잡하며 역할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사용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나중에 오어스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앞서서 오어스 1.0에서 엿볼 수 있는 웹 환경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오어스 1.0에서 엿볼 수 있는 웹 환경은 인터넷 초창기입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저희는 직접적으로 PC에 있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과 상호작용을 했고 주로 인터넷으로 본 것은 간단한 정적 리소스 정도였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OAuth 1.0 스펙에서 엿볼 수 있는 웹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OAuth 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Auth 1.0 프로토콜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지원이 있지 않았지만 OAuth 2.0이 되면서 IETF에 워킹 그룹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대형 엔터프라이즈와 그리고 사용처들이 모여서 스펙을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들을 보완을 함으로써 OAuth 2.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OAuth 2.0에서는 OAuth 1.0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Auth 2.0에서는 스코프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OAuth 1.0에서는 토큰이라는 이 인가를 나타내는 값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용자의 모든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SNS 사진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에 제 사진을 사용할 것을 인가를 했는데 제 동영상과 제 문서를 접근을 하는 것은 이 사용법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Auth 2.0에서는 스코프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 해당 토큰에 대해서 얼만큼의 접근 범위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OAuth 2.0에는 클라이언트 복잡성을 굉장히 간소화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OAuth 1.0은 보안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암호학적 기반 보안책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학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명을 할 원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원문을 만들려면은 HTTP 메소드뿐만 아니라 URI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파라미터를 넣어야 할 것인지 넣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정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름 간단한 포스트 요청을 하기 위해서 OAuth 1.0 클라이언트는 매번 동일하게 오른쪽과 완벽하게 동일한 서명 원문을 만들어야지만 OAuth 1.0 스펙을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OAuth 2.0에서는 베어러 토큰과 TLS를 사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베어러 토큰이라는 것은 다른 암호학적 보호나 클라이언트에 바인딩되는 장치들을 모두 배제를 한 채 해당 토큰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토큰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토큰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OAuth 2.0에서는 TLS, 가장 대표적인 예로 HTTPS를 강제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OAuth 1.0에서 OAuth 1.0 서버 개발자분들은 역할이 조금 모호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OAuth 1.0의 서버는 리소스 오너를 인증을 하는 역할 그리고 인가 토큰을 발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보호된 리소스를 호스팅하는 그런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역할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Auth 2.0에서는 마지막 역할을 OAuth 2.0 리소스 서버로 분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멋진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어서 OAuth 1.0에서는 토큰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토큰 유효기간이 있었는데요. 이것의 문제는 만약에 토큰이 탈취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토큰을 사용을 해서 어뷰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어뷰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OAuth 2.0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리소스를 접근을 할 때는 액세스 토큰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 토큰은 굉장히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투 서버 통신을 통해 가지고 발급을 받은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한다면은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API와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액세스 토큰이 만약에 탈취가 되더라도 이 액세스 토큰이 살아있는 짧은 기간만이 어뷰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리프레시 토큰은 긴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고 액세스 토큰은 돌아가면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는
그런 플로우입니다.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마지막 문제점은 OS 1.0의 문제점은 사용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한 부분인 302 리디렉트와 다양한 웹 브라우저 기반의 리디렉트 방식입니다. 이것은 OS 1.0은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작동을 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고 다른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토콜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OS 2.0은 그랜트라는 개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랜트라는 것은 OS 2.0에서 여러 가지 사용 환경에 대한 플로우를 나타내는 인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 2.0의 기본 스펙에 추가가 된 그랜트 타입은 Authorization Code, Implicit Grant, 그리고 Password Credential, 그리고 마지막으로 Client Credential이 있습니다. Authorization Code라는 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0과 대동소이한 플로우입니다. 서버 투 서버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증을 한 후에 인증값을 가지고 이것을 서버 투 서버 통신을 통해서 토큰을 발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새로 추가가 된 Implicit Grant와 같은 플로우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클라이언트와 같이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된 플로우에서 복잡한 서버 투 서버 통신을 하면서 플로우를 가져가기보다는 간략하게 인증값을 받는 대신 직접적으로 로그인 인증 후에 토큰을 발급을 받는 플로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소스 오너 패스워드 크리덴셜이라는 그랜트는 직접적으로 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플로우인데요. 직접적으로 유저 정보가 가는 만큼 이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기기의 OS와 같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플로우입니다. 마지막으로 OS 2.0에 추가가 된 그랜트는 클라이언트 크리덴셜이라는 플로우인데요. 사실상 리소스 오너와 OS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하나의 개체일 때 복잡한 플로우를 가져가기보다 직접적으로 API 호출을 통해서 토큰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OS 2.0의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된 OS 2.0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인가 프로토콜과 버전입니다. 네이버, 페이코, 구글 등 여러 가지 IDP들이 현재 OS 2.0 수준의 스펙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OS를 쓴다 하면은 2.0을 구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 2.0에서 엿볼 수 있는 웹 환경이 뭘까요? 저는 2.0 스펙에서 볼 수 있는 웹 환경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같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는 자바스크립트가 등장을 하고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인터넷과 생활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시대상을 저는 OS 2.0 스펙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OS 2.0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어서 OS 2.1 인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OS 2.0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사용을 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보안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클라이언트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금융권, 아니면은 의료계, 증권시장, 이러한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OS 1.0에서 2.0으로 넘어오면서 클라이언트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보안을 희생을 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민감한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점들이 좀 더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OS 2.0은 점점 더 볼트온 시큐리티 방식으로 새로운 RFC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보안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해서 PKC, BCP 이런 여러 가지 RFC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OS 2.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RFC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OS 2.1은 OS 2.0에서부터
커다란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볼트온 방식으로 일어났었던 RFC 보완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스펙화를 시키고 현재 구현의 모범 적용 사례들을 스펙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오어스 2.1입니다. 그렇다면 오어스 2.1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떠한 보완책들이 오어스 2.0에 추가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BCP라는 모범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오어스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지 하는 좀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어스 프로토콜의 장점이었던 사용자의 정보가 가지 않는 이런 플로어에서 왜 갑자기 비밀번호 아이디를 받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유저의 클라이언트로 토큰을 넘김으로써 토큰 탈취에 취약한 임플리시트 플로우 또한 스펙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어스 2.1은 변화가 되는 시대상에 맞춰서 디바이스 어서라이제이션 그랜트라는 그랜트 타입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바이스 어서라이제이션 그랜트라는 것은 요즘 IoT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에 사용하기 적합한 그랜트인데요. 가령 제가 스마트 액자가 있어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에 있는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보여주는 그런 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기기는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오서라이제이션 그랜트는 이러한 IoT 기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해서 인증 플로우를 할 때 기기를 바꾸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있는 검증값의 탈취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PKCE라는 스펙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오어스 2.0에 있었던 어서라이제이션 코드 그랜트에 플로우를 시작을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랜덤 값에 대한 해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큰을 전달을 받는 요청을 하기 전에는 해당 해시 값의 원문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간자가 첫 요청을 탈취를 하더라도 해시 연산을 역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요청을 시작한 클라이언트와 마지막으로 토큰을 발급을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어스 2.0에 있었던 리프레시 토큰의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는 리프레시 토큰이 굉장히 긴 사용 기간을 가지고 있고 이 똑같은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억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리프레시 토큰이 일회성이 되어서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억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리프레시 토큰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새로운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을 받는 이런 회전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어스 2.0에 있었던 취약한 스펙 그리고 쉽게 버그를 야기했었던 스펙들이 크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어스 2.0에서 제 생각에 엿볼 수 있는 웹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웹 환경에 이어서 점점 더 이제 IoT 시대가 시작이 되고 스마트워치 아니면 여러 가지 스마트 카, 액자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기들이 발전을 함으로써 조금 더 생활과 밀접해지고 조금 더 활용성이 좋아지는 이런 시대를 오어스 2.1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픈 아이디 커넥트 인증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인증과 인가를 설명을 드리고 오어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처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어스로도 인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 가서 앞에 있는 분께 안녕하세요. 혹시 이 호텔의 직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직원분은 사원증을 보여주는 대신에 저는 이 키가 있는데요. 이 키를 사용하면은 이 호텔의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분은 인증을 정확하게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한, 즉
인가 권한에 대한 인증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OAuth 2.0과 오픈아이디가 합쳐서 생긴 오픈아이디 커넥트 인증 계층입니다. 오픈아이디 커넥트 인증 계층은 OAuth 2.0 스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것의 확장 형식으로 인증 기능을 추가를 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2.0에서 토큰을 발급받았던 플로우에서 추가적으로 JWT 기반의 ID 토큰이라는 또 다른 토큰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ID 토큰 안에는 토큰 발급자, 시간, 사용자 식별자 같은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이 추가를 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확장 스펙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JWT ID 토큰을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명된 JWT ID 토큰을 클라이언트 측에서 파싱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알고리즘과 어떠한 키로 이 JWT가 서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페이로드 부분에 사용자 인증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값이 담겨져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되면 OAuth 2.0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토큰을 가지고 API 콜을 해야만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ID 토큰을 파싱을 하고 안에 들어있는 서명값을 검증을 함으로써 API 콜을 하지 않고도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아이디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고 점점 더 트래픽이 늘어나는 인터넷 환경에서 오픈아이디 커넥트가 2.1 스펙보다도 먼저 IDP들이 구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픈아이디 커넥트가 추가가 되는 웹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인터넷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면서 점점 더 트래픽이 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점점 더 인증 서버가 역부족이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이러한 통신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오픈아이디 커넥트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스펙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앞으로는 이 인증과 인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새로운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Auth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번 10월에 IETF가 이제는 OAuth 3.0에 대한 개발을 그만두겠다. OAuth 2.1의 스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OAuth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발표와 동시에 IETF에는 하위 호환성을 포기한 채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인증과 인가를 수행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NAB, 즉 Grant Negotiation and Authorization Protocol 이거에 대한 워킹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스펙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스펙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스펙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랩 프로토콜이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장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오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랩은 OAuth 2.0 기반의 프로토콜도 아니고 하위 호환성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목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증과 인가를 하려는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고 그리고 2.0에 있었던 개념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의 예가 프로토콜 핵심 2.0에서의 개념이었던 그랜트라는 것이 인터랙션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은 이 그랜트가 하나의 키워드로 플로우를 정하게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보시는 것과 같이 동적인 제이슨 객체를 통해서 사용자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할 것인가, 상호작용을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 플로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스펙을 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트와 피니시에 대한 스펙에는 현재로서는 OAuth 2.0에 추가가 되었던 여러 가지 스펙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와 피니시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을 함으로써 랩의 인터랙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랩에서는 디스커버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확장 개념을 통해서
추가적인 스타트 방식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은 또 다른 피니시 방식에 대한 스펙 추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 아키텍처를 더더욱 멋지게 하기 위해서 리소스 오너의 역할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오어스에서 저는 리소스 접근에 대한 인가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하는 자연인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면, 랩에서는 이 자연인과 이 리소스에 대한 인가를 할 수 있는 파티가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발전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유저와 상호작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유저 친화적인 방식으로 인증과 인가를 진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랩에서는 전에도 스코프라는 개념이 등장했었던 것에 이어서 접근 범위에 대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떠한 API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소에 접속을 해야 되며 이 토큰의 타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까지 모두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에서는 OOS 2.0에서는 제가 볼트온 시큐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펙, 즉 MTLS나 DPoP와 같은 보안책들을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펙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MTLS와 DPoP는 정말로 구현하기 싫은 좀 짜증나는 스펙입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랩에서는 프로토콜 자체에 JWK, 즉 암호키 기반 그리고 인증서 PKI 기반 클라이언트 보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가 되는 랩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신기술 연동성이 있었습니다. 전에 OOS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토콜의 버전이 생기고 새로운 그랜트가 생겼던 것과는 다르게 랩에서는 자연스러운 디스커버리 엔드포인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기 서브젝트 타입의 DID라는 키워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DID는 블록체인 상에서 탈중앙화된 유저의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랩은 이러한 앞으로 나올 기술 그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는 기술들에 대해서 연동을 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랩이 시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될 멋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랩을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먼 미래에는 OOS는 없어질 것이다, 랩이 인증과 인가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OS 1.0 프로토콜은 이 OOS 프로토콜의 플로우와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작을 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OOS 1.0의 스펙을 개선을 하고 조금 더 사용자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OOS 2.0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간소화를 해서 개발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과 같은 여러 가지 보안책에 대한 등장, 그리고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랜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OOS 2.1에서는 이렇게 있었던 OOS 2.0의 보안성이 개선이 되고 IoT 환경에 맞춰서 추가적인 스펙 추가가 되었으며, 그리고 OOS 2.0 모범 사례에 대한 스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아이디 커넥트 인증 계층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었던 OOS에 인증 계층을 추가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부하 환경에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용이한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랩 프로토콜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션이라는 유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확장, 그리고 앞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기술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장 스펙에 대한 제시라고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